2023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빈소 앞 복도는 묘하게 조용했다. 문상객보다 한숨이 더 많이 들렸다. 고 김정수 78세님의 장례식이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큰아들 김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다. 애도보다는 안도에 가까웠다. 둘째 아들 김민호는 아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형, 아버지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민호가 작게 속삭였다. 조용히 해. 사람들 다 들어. 그 순간 장례식장 입구가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채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 빈소 앞으로 걸어왔다. 실례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변호사 이상훈입니다. 그가 명함을 꺼내며 차분하게 말했다. 고 김정수님의 유언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침묵의 세월. 김정수는 평생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1970년대 경기도 안산의 작은 금속 공장에서 시작해 40년을 일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귀가하는 살. 주말도 명절도 없었다. 오직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그것만이 그의 존재 이유였다. 큰아들 민수가 대학에 갈 때 그는 퇴직금을 털었다. 둘째 민호가 결혼할 때 강남의 아파트 전세금을 보탰다. 딸 은지 46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도 묵묵히 통장을 내밀었다. 아버지는 돈만 주시는 분이야. 자식들은 그렇게 말했다. 아버지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였다. 2019년 봄 균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김정수는 혼자 남았다. 큰아들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은 동거가 아니라 동거인이었다. 아버지, 요즘 TV 소리가 너무 크세요. 며느리 박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미안하다. 귀가 어두워서. 그럼 보청기 사세요. 저희도 애들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김정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 시간도 따로였다. 거실에 나가면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귀찮아했다. 할아버지 냄새나. 7살 손녀의 그 한마디가 김정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2020년 여름 요양원행. 아버지. 어느 날 저녁 큰아들 민수가 방문을 열었다. 저희가 많이 고민했는데요. 민수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김정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요양원 가는 게 낫겠구나. 아버지가 이해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요즘 요양원 시설도 좋아져서요. 그리고 저희가 자주 면회 갈게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20년 8월 15일. 김정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경기도 용인의 행복누리 요양원으로 향했다. 아들은 차에서 내려주기만 했다. 함께 들어오지도 않았다. 아버지, 그럼 다음 주에 올게요. 민수의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김정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다음 주는 없겠지. 그리고 정말로 아무도 오지 않았다. 요양원에서의 기록. 방번호 207호. 6평 남짓한 공간.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다. 김정수는 그곳에서 노트를 꺼냈다. 2020년 8월 15일. 오늘부터 기록을 시작한다. 그는 매일 썼다. 8월 22일 민수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9월 3일 추석이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10월 15일 간호사 정미라 씨가 내 생일을 챙겨줬다. 미역국을 끓여줬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자식들은 가족 단톡방에서 나를 내보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다만 기록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가 버려진 게 아니다. 나는 선택할 것이다.
2023년 11월 7일 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전화를 받은 민수는 잠시 멍했다. 언제요? 어제 저녁입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 후 잠드셨는데 아침에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동생들에게 연락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 장례식장 알아봐야 돼. 민호의 첫 반응은 이랬다. 형, 아버지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요양원비도 밀린 거 있을 텐데. 은지는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진짜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근 사업 실패로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이 절실했다. 장례식 첫날. 빈소는 형식적이었다. 문상객은 많지 않았다. 공장 동료 몇 명, 먼 친척 몇 명. 그게 전부였다. 자식들은 상주복을 입고 앉아 있었지만 대화 내용은 달랐다.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아는 사람? 아파트는? 안산에 있던 집 아직 아버지 명의 아냐? 요양원에서 뭐라고 했어? 유품은? 그들은 슬픔보다 계산에 바빴다. 변호사의 등장. 장례식 둘째 날 오후 3시. 이상훈 변호사가 나타났다. 실례합니다. 고 김정수님의 유언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일어났다. 유언이요? 아버지가 유언을요? 네. 고인께서는 2021년 1월 공증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이상훈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 가방을 열었다. 유언 집행은 장례식이 끝난 후 진행됩니다. 오늘은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내용이 뭔데요?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고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신탁 형태로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식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다. 자녀분들께는 법정 상속분의 최소 유류분만 배분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은지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다. 그럼 나머지는요? 유언장에 명시된 수혜자들에게 분배됩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장례식 후 변호사 사무소. 장례를 마친 사흘 후. 민수, 민호, 은지 남매는 서울 서초동의 법무법인 정도를 찾았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이상훈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먼저 고인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가 첫 페이지를 넘겼다. 재산 목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시가 약 5억 원. 경기도 화성시 토지 3필지 시가 약 12억 원. 국민은행 예금 8억 2천만 원. 증권 계좌 삼성전자 외 우량주 약 6억 원. 기타 부동산 임대 수익 누적액 약 3억 원. 총 재산 약 34억 2천만 원. 민수의 입이 떡 벌어졌다. 34억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돈을? 고인께서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고 퇴직 후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불렸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온라인으로 주식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 돈이 우리한테. 민호가 흥분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상훈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유언장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다. 유언장 2021년 1월 20일 작성 공증. 나 김정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제1조. 상속인에 대한 배분. 나의 자녀 김민수, 김민호, 김은지에게는 민법에 따른 최소 유류분만을 배분한다. 각 약 3억 4천만 원씩 총 10억 2천만 원. 제2조. 이유. 나는 2020년 8월 15일 요양원으로 보내졌다. 그 이후 단 한 번도 자녀들의 면회가 없었다. 전화도 문자도 안부도 없었다.
나를 버린 자식에게 내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없다. 제3조. 나머지 재산의 수혜자. 나머지 약 24억 원은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행복누리 요양원 간호사 정미라 5억 원. 행복누리 요양원 시설 발전 기금 5억 원. 전 이웃 박영숙 3년간 편지를 보내준 분 3억 원. 사회복지법인 홀로서는 노인들 6억 원. 자선단체 따뜻한 손길 5억 원. 제4조. 마지막 당부. 부모를 버린 자식은 나이 들어 자신도 버려질 것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2021년 1월 20일. 김정수인. 회의실은 죽은 듯 조용했다. 은지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면회를 못 간 건 바빠서 그런 거였어요. 민호도 테이블을 쳤다.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 무효 아니에요? 유류분 침해 아닙니까? 유류분은 보장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요양원 간호사 정미라의 증언. 일주일 후 민수는 혼자 요양원을 찾았다. 정미라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207호 앞. 정미라 42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방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책상 위에는 김정수의 노트가 여러 권 쌓여 있었다. 이게 아버지 유품인가요? 네. 변호사님께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자녀분들이 오시면 이걸 보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미라는 노트 한 권을 건넸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다. 2020년 8월 15일. 오늘 요양원에 도착했다. 민수가 차에서 내려주고 그냥 갔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다. 나는 선택할 것이다. 2020년 9월 3일. 추석이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간호사 정미라 씨가 송편을 챙겨줬다. 할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다. 하지만 괜찮다. 2020년 12월 25일. 가족 단톡방에서 나를 내보냈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가 보다. 2021년 1월 20일. 오늘 변호사를 만났다. 유언장을 작성했다. 내 재산은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들에게 갈 것이다. 2023년 10월 30일 마지막 기록.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끝까지 존엄하게 살았다. 나를 버린 자식들에게 전한다.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도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가족이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나눌 때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을. 민수는 노트를 덮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미라는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는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쓸쓸해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야. 세상이 바빠서 그런 거지. 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존엄을 지킬 거야.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웃 박영숙의 편지. 민수는 박영숙 70일 할머니도 찾아갔다.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남편이 같은 공장 동료였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정수 씨도 요양원에 가셨다길래 편지를 썼죠. 편지를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3년 동안이요. 박영숙은 서랍에서 편지 묶음을 꺼냈다. 이건 정수 씨가 저한테 보낸 답장들이에요. 민수는 그중 하나를 펼쳤다. 영숙 씨에게. 편지 고마워요. 요즘 날씨가 쌀쌀하니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잘 지냅니다. 자식들은 바쁜가 봐요. 하지만 괜찮아요. 영숙 씨 같은 분이 계셔서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다음 편지도 기다릴게요. 김정수 올림. 민수는 목이 메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외로우셨는데 저희는 한 개월 후 재판정. 은지는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아버지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다. 유언장은 2021년 작성 당시 공증되었고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는 정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원고 패소. 은지는 무너졌다. 민호는 이미 법정에 오지도 않았다. 6개월 후 민수는 혼자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아버지. 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람만이 대답했다. 민수는 며느리와 이혼했다. 민호는 재산 분쟁으로 형제와 연락을 끊었다. 은지는 빚에 시달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부모를 버린 자식은 나이 들어 자신도 버려질 것이다. 에필로그. 2024년 봄. 정미라는 아버지의 유산 5억 원으로 요양원 내 호스피스 병동을 설립했다. 박영숙은 3억 원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편지 쓰기 봉사단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요양원 로비에는 동판이 세워졌다. 김정수님을 기리며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그분은 끝까지 존엄하게 사셨습니다. 민수는 그 동판 앞에 섰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버지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선택했다.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보내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닙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당신의 부모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후회는 언제나 늦게 온다.